여야의 갈등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짚어볼 텐데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여야가 평행선을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이라 출구 전략은 있을 건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출구 전략은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뿐만 아니라 뭐 국정조사, 법안까지 완전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해임 건의안인데 이상민 장관. 국정조사는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조사가 사실상 처음부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양보하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기관 보고의 당사자, 책임자를 갖다가 해임해라. 아직 책임 규명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임해라고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그걸 무턱대고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공세가 다중적이고 다면적으로 뭐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기소라든가 소환이라든가 이게 임박했잖아요.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향후 한 1, 2개월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의식한 때문인지 이게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일장일단을 맞춰서 같은 가락에 춤을 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얽혀 있는 상황으로도 네, 제가 시기적으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임 건의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 국정조사가 좀 시작된 다음에 발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야당이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힘겨루를 해왔어요. 국정조사에 어쨌든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하고 지금 어쨌든 예산안 이제 내일 통과 시한인데 뭐 내일 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고 그 예산안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안과 이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이제 연계고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던 걸 여당이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 문제가 갑자기 또 이제 발의를 하니까 여당으로서는 지금 우리 조청래 원장 말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일단 그 책임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책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들의 경우는 대체로 주무부처 장관의 문책을 했죠, 되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건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국정조사가 합의됐고 이 상황이라면 일단 국정조사의 대상이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국정조사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당이 계속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다든지 두둔하는 걸로 간다면 그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 워낙 정국이 꼬여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저도 쭉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여야 대치가 적대적으로 이렇게 고조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풀길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야당의 의석이 지금 다수석이고 여소야대 정국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정치력은 돋보이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조금만 늦추면은 오히려 야당에게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야가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꼬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여당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이상민 장관 이 해임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이 너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한 장관의 이 거취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조금씩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은 그 국정조사 진행 후에 했어도 늦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해임 건의안도 말이 나왔었고 그 강경파 입장에서는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법적 강제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얽혀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 많이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해임 건의안으로 결정이 돼서
이 배경은 선회한 거란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임 건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당은 계속 이제 이상민 장관 책임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문책해라, 해임해라, 파면해라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단지 제가 볼 때 시기가 조금만 늦춰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네. 아무튼간에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고 난 다음에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거의 뭐 통과가 99%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죠.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또 최근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미뤄볼 때 윤 대통령이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예요. 윤 대통령이나 현 정권이 그리고 현 여당이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는데 그것을 또 두 번째 발의된 걸 또 이제 통과된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별개로 야당이 탄핵안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인데 제가 볼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는 전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아요. 탄핵 소추라는 거는 이 해임 건의안하고는 다릅니다. 해임 건의라는 건 정치적인 부분이 대단히 큰 거고 탄핵 소추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이 돼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헌법적인 걸 따져볼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되고 이제 일단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면은 직무는 정지되면서 이제 헌재의 그 결정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된다면 야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죠. 제가 볼 때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야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윤 대통령의 해임 건의안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은 뭐 기조를 보면 이미 조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내각에 대한 인사 지명과 뭐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이 부분을 선진상 규명 후에 책임자를 가려서 뭐 인사 조치를 하든 사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카드를 던졌지 않습니까? 던지면 정치적 카드로 던진 거를 대통령실에서 이게 받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저쪽에서 밀어붙이면 파국으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 소추안 두 개 다를 치고 갈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1차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뭐 윤석열 정부에게 타격을 미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던져서 가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장관의 권한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네. 타격을 미치겠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그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다음에 민주당의 카드는 뭐냐 원내 전략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네. 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됐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거부한다면 저는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저기 야당이 어떤 정치적 속내라든지 어떤 정치 공방의 차원에서 정치로 공세 차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아무튼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권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물론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외교부 장관의 경우도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문제 이겁니다. 지난번 외교부 장관의 경우하고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거라서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글쎄 끝까지 거부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론상으로 볼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좋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그렇게 거부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그렇게 썩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적어도 현재 여권의 길이로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야당의 그 카드 뭐냐 탄핵 소추로 간다. 탄핵 소추로 가는 건 그야말로 이제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어요.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가 다르기 때문에 야당과 지금 여당이 모든 면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후년에 총선인데 총선이 후년입니다만 당장 눈앞에 선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여야 모두 강경 기류가 이 주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일 만한 아무런 틈새가 안 보여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여당에서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니까 여당의 강경파들에 의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온건파 의원 일부는 야당 내에서도 이대로 계속 당이 온전하게 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역시 강경 지도부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 적대적으로 가면서 공생하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 정치의 퇴행적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극한 대치의 이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풀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지금 당내 내일인데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고 그 여야 지도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강경으로 가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초반에 짚어주신 부분 중에 뭐 이번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해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뭐 상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이 국정조사 거부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재헌 의회 이래로 해임 건의안이 16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게 7건, 박진 장관까지 해서 했고요. 그중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박근혜 대통령 때 김재수 장관하고 이번 정부에서 박진 장관 2건입니다. 근데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간의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고 뭐 가결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한 정당이 예를 들어서 다수당으로서 이 실력 행사, 힘에 의한 물리력에 의한 행사 가결시키고 통과시킨 예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의 물리적 기반을 추구를 해가지고 입법 독재, 입법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이 구성 요건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던져놓고서 본회의 상정해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회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정조사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민주당도 조금 부담스러운 게 단독 국정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민주당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한다면 가뜩이나 국정조사가 어떤 사태 규명에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들이 있는데 네.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증인을 이제 채택한다든지 참고인을 부른다든지 이럴 때 상당한 그 난항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정조사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여권을 몰아붙이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명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단독으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아무리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의석이 많으니까. 근데 국정조사를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네네. 그러니까 여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니까 국조를 거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당은 국정조사를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 받아들였지만 이제 거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야당도 전 탄핵소추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만약에 탄핵소추도 가고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파행입니다. 완전 파행 정도가 아니라 정치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거는 양쪽에 극한적인 대립이 있을 때 뭔가 조금씩 접점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 정치거든요. 현재 여당, 야당 그런 노력조차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래도 임기 초도 그랬고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물론이고 협치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렸다고요. 협치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에서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정파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어느 특정 정당을 편들고 특정 정당만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당, 야당의 지금 지지율이 30%대에서 고착돼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 다 30%대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받은 게 24%였고 또 유승민 후보가 받은 게 6.7%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한 30% 되는 겁니다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30%의 고정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들. 여야가 다. 이게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40%에서 50% 정도는 정치를 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데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자신들 지지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결집해서 해 나가자라는 생각이 이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당도 160 구성만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같은 건의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당도 법치 위주로만 가는 것 같고 법률 위주로만 가는 거. 정치와 법치는 다르거든요. 정치적 영역이 있는 것이고 법률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정치의 영역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걸 법률의 영역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당은 자꾸 법치로만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모든 걸 법률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장관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아니까 근데 그 국민 여론하고 좀 배치된다고요. 야당은 또 그 틈새를 노리면서 무조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해임 건의안을 덜컥 내버리고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 이외에는 뭐가 되냐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건 여야 지도 공히 비판받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상황을 타개할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풀 수 있을까요? 내일 뭐 예산안 처리가 조금 극적으로 뭐 합의가 될지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지켜보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구를 열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법상, 헌법상 지금 예산안의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이고요. 사실은 어제까지 여야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돼서 양당 원내대표가 내일 오전까지 2시 이전까지 뭐 국회의장의 요청도 있었고 하겠다는 건데 그게 내일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감액 예산도 심사가 덜 끝났고요. 예산 정액 부분은 아예 심사에 착수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이 여러 가지 항목을 들고 나오고 무리한 감액을 하는 바람에 이게 헌법상의 권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심의 의결권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에 부의가 되더라도 어떤 안으로 갈지 또 본회의 통과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가든지 만약에 안 돼서 아니면 민주당 자체안을 올리든지 간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법상 효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소소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도 안 하고 기록도 안 남기는 소소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중에서 대통령실 예산이라든가 일부 예산은 또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하라 이리 지금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갈래 네 갈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2월 9일까지 하기도 만만치 않고요. 다만 이제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총선을 앞둔 전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 예산 등등 쪽지 예산 등등 해서 다 셈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준 예산까지 가는 연말까지 가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게 제 생각합니다. 기억으로도 뭔가 이런 시한을 딱 맞춰서 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조금 힘들겠네요. 이번이야말로 어렵죠. 내년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이 내일까지잖아요. 네네. 12월 1일까지 그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매년 헌법을 위반해요,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면역이 돼 있는 거죠. 네. 우리 국민들도 그거야 항상 12월 2일 넘어서 통과되는 거니까 12월 9일 이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 올해의 경우는 이제 12월 9일까지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징역은 아예 논의도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럼 12월 31일까지 통과돼야 되는데 그게 준예산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국회거든요. 국회 여러 가지 권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능 중에 하나가 예산이에요. 예산을 결국 심의 의결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게 국회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역할은 방기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느냐 안 하느냐, 해임 건의안 내느냐 안 내느냐, 국정조사 합의했는데 이거 하냐.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정말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안 그러나 어쨌든 예산안 통과되겠죠. 준예산이 됐건 준예산이 됐건 뭐가 됐건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맨날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적어도 저는 이 문제는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의 정치력 가지고는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풀어내겠죠. 뭐 예산은 통과될 것이고 뭐 어떻게 시간은 가고 뭔가 바뀌어 나가겠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됐다. 대통령이 국회 일은 무조건 국회가 알아서 한다라는 입장만 견지하지 마시고 그래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를 대통령이 뭔가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 논의할 수 있겠죠. 뭔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여당이 약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입법 독재란 말을 자꾸 여당이 하잖아요. 전 입법 독재란 말에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당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야당이 지금. 근데 너무 모든 걸 그냥 의석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이게 다수결이거든요. 다수결은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하나의 의사결정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아주 그 하책에 불과한 거거든요. 다수결을 놔두고 합의를 뭔가 이뤄내는, 왜냐하면 의회 권력을 지금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 행정 권력은 여당이 갖고 있고 이게 이른바 여소야대 분점 정부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뭔가 야당이 의회 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야당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무조건 여당이 집권 세력이니까 무조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비론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양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정당만 편드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좀 나서셔가지고 야당 대표를 만난 게 부담스럽다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야당 지도부를 어떻게 여당 지도부와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율해서 뭔가 풀어나가야죠. 네.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네. 지금 연말인데 너무나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벌써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야가 대립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파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또 출구 전략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근데 뭐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법안의 근거에서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중지할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그래서 뭐 그 이전 시기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지금 맞지도 않습니다. 않고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2004년도에 법제화됐던 겁니다. 2003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3월하고 8월에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했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사실은 강경 대응하라고 해서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업무 개시 명령이 이게 뭐 반헌법적 내용을 담으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일몰제 문제가 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몰제로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영구법안으로 만들었겠죠. 당시에. 왜 일몰제를 했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에 곧바로 개입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고 지켜보자고 해서 일몰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2월 31일 날 끝나니까 정부가 연착륙을 위해서 아무렇게 어려움을 서서히 풀어나가기 위해서 일몰제 3년 연장을 했는데 노동계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죠? 7개, 지금 2개 분야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업종을 7개로 늘려주고 영구법제화 해달라.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까지 다 합해서 3개인가밖에 없어요. 호주, 브라질, 뭐 캐나다의 뭐 밴쿠버나 뭐 이런 데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정도로 그 사고도 줄이고 노동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문제가 없다면 왜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안 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 개입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적 질서에 기초해서 정부가 원칙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명령 개시가 이제 발동이 됐으니까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정부의 입장과 이쪽에 화물연대의 주장 자체가 달라요. 네. 원희룡 장관이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주장이라고 얘기하냐고 앵커한테 화냈다는 걸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아무튼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접점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정부가 국토부가 자신들은 그 주거무초가 아니다라는 입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협상에 임하게끔 뭔가를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서로를 따져봐야죠. 무조건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하고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풀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화물연대도 너무 과도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연대와 이 파업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화물연대도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덜 주는 입장에서 뭔가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파업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정부를 굴복시키자 이렇게 한다고 굴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역시 여당도 그렇고 화물연대도 정치로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조성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